부정선거 일반이론 5편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좀 바꿨는데요. The Universal Theory of Korea Rigged Election by Communist라고 한 것을 KREC라는 약자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22년 3월 10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 경쟁했는데 KREC 모델에 따르면 전국에서 24만 표 0.6% 차이고 48.6 대 47.8로 이긴 것이 아니고 236만 개의 가짜표를 투입하여 이재명에게 260만 표 8% 차이 52대 44로 이긴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윤석열이 8% 차이 260만 표 차이 난 것을 그 가짜표 236만 표를 투입했기 때문에 불과 0.6% 24만 표 차이로 난 것처럼 조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우선 종로구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종로구에 보면은 사전선거에서 5만 4천 표를 투표한 것으로 선관위가 발표했고 당일 4만 5천 표보다 오히려 많습니다. 이것부터 좀 이상하죠. 득표율을 계산해 봤더니 이재명이 사전투표에서는 9%를 앞서고 당일 선거에서는 17%를 오히려 져서 불합치율이 26%나 되는 황당한 숫자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가 부정선거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사전선거에서 이재명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좀 그래프가 아주 이상하죠. 당일 선거고 사전 선거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직동, 삼청동, 부암동처럼 부자 동네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잘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작상수, 당일 투표 조작상수 20%를 넣어봤더니 그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4표마다 한 표를 가짜표를 넣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가짜표가 1812표를 조작해서 넣었다는 것으로 보면 거의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가 비슷해집니다. 그것을 득표율로 그려보면 득표율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당일선거와 사전선거가 거의 비슷해져서 사전투표 득표율 차이가 마이너스 0.3% 정도로 줄어들고 그 그 사전선거의 그래프 모양이 거의 일치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다른 선거구 광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광주를 선관위 공식 데이터를 살펴보니 여기도 무려 사전특허에서 4만 7천 표, 당일 선거에서는 불과 2만 6천 표로 거의 60%나 사전선거 한 걸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물론 사전선거에다 가짜표를 상당히 많이 투입했기 때문이겠죠. 이것을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사전선거에서 이재명이 84대 14인데 당일 선거는 80대 17로 마이너스 8%의 불합치율이 나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으로 보면 얼핏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80에서 84로 늘어나고 이재명은 당일 선거에서 윤석열이 17 받았는데 14%밖에 못 받았다. 이거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짜 투표를 얼마나 놓는지를 계산해 보니까 가짜표를 20% 조작 상수를 계산해 봤어요. 4표마다 한 표의 가짜표를 넣었다고 생각하고 9,438표의 가짜표가 투입됐다고 계산을 해보면 결국 사전선거에서 3만 7천 표를 투입했고 실제가 그렇게 됐고 단일선거에서는 2만 6천 표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득표율로 계산해도 사전선거가 80대 17, 당일선거가 80대 17 똑같아지니까 20%의 가짜표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봐도 당일선거와
사전선거가 거의 그래프 모양이 같아지고 불합치율이 불과 마이너스 0.3%로 거의 일치하게 됩니다. 이 모델이 잘 맞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다른 양상의 서울 강남구를 계산해 봤습니다. 강남구의 공식 데이터는 무려 사전선거에서 15만 9천 명이 투표를 했고 당일 선거에서는 19만 명 정도가 투표해서 35만 명이나 투표하는 거대한 선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사전선거에서 37대 61로 이재명이 24%를 뒤졌는데 당일 선거는 25대 72로 무려 47%가 뒤져서 23%의 불합치율이 나옵니다. 상당히 큰 불합치율이죠. 이렇게 큰 선거구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가짜표를 얼마나 노는지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5표마다 한 표를 추가한 것으로 6분의 1은 즉 16.1%가 가짜 16.7%가 가짜표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면 가짜표가 총 26,615표를 투입한 것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득표율이 이재명이 24대 윤석열 73, 사전선거에서 당일선거에서는 25대 72로 거의 1.7%로 매우 불합치율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모델로 강남구의 대통령 선거도 잘 설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특이한 지역구인 그 심상정이 출마한 일산 덕양구를 계산해 봤습니다. 일산의 덕양구는 심상정이 자신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법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전선거가 총 15만 표쯤 됐고 당일선거가 17만 표, 합해서 31만 표의 거대한 표인데요. 거대한 지역구인데요. 심상정이 한 10,000표 정도 받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표를 받았죠. 이것을 이제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사전선거에서 이재명이 56대, 윤석열 40대, 심상정 3%를 받았고 당일 선거에서는 이재명이 49대, 윤석열 47대, 심상정이 4%. 심상정이 약간 더 높게 나온 이유는 아마 이재명한테 투입을 했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고 여기서도 불합치율이 마이너스 14%가 나옵니다. 자, 그래프로 그려보면 뚜렷하게 문제가 보이죠. 그 왼쪽에 사전선거에서 이재명한테 56%로 거의 모든 동네에서 이재명이 많이 앞서 나가죠. 거의 20% 가까이, 20% 가까이 앞서 나가고 16% 앞서 나가죠. 당일 선거에서는 오히려 약 거의 비슷하게 49대 47로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심상정인데요. 심상정이 그 지역마다 쭉 표가 나오고 3% 사전선거에서는 3%, 당일 선거에서는 4%라서 1% 차이고 동네별로 차이가 거의 없다. 그게 중간에 있는 그 동그란 점을 표시한 건데요. 심상정은 동네마다 당일 선거와 그 사전 투표 사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당일 선거와 사전 투표 차이가 굉장히 큰데 무려 14%, 16%나 차이 나는데 왜 심상정은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 좌파나 그 선관위에서는 사전 선거에 그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표본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래서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에 표차가 많이 난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심상정의 경우를 보면 심상정도 좌파인데 이쪽에 특별히 간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같거든요. 어쨌든 좀 더 살펴보면 여기에는 몇 표를 적용했나 계산해 보니까 7분의 1, 14.3%, 6표마다 한 표씩 가짜를 투입했을 경우에 21,328표를 제거한 다음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이걸 득표율로 계산해 보면 이재명이 48.9 대 46.8, 2.1%를 앞서고 그다음에 이재명이 48.5 대 윤석열은 46.7로 1.9% 이재명이 앞서고 그다음에 심상정 같은 경우는
당일 선거는 3.7인데 사전선거에서 3.3입니다. 오히려 심상정을 지지한 사람들은 에, 앞, 사전선거보다 당일 선거를 더 많이 했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기존의 그 사전선거에 진보가 많이 나간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혀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들의 이론이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재명과 윤석열이 동네별로 교차를 하면서 이재명이 49대 사전선거에서 윤석열이 47, 또 당일 선거도 49대 47로 똑같습니다. 당일 선거와 사전 투표가 똑같고 그 득표 불합치율도 마이너스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7분의 1, 14.3%를 뺀 것이 거의 정진리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심상정의 경우를 보면 사전 선거에서 3.3%, 당일 선거에서 3.7%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이재명 표를 뺐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죠. 비율이 달라진 겁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그 까만 동그라미 점을 보면 동네별로 들쭉날쭉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전 선거와 당일 선거는 당연히 들쭉날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선거구에서 이재명과 민주당만 아주 대규모로 사전 선거에서 많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사전 선거에 가짜표를 투입했다는 것이고 그 좌파들 선관위에서 주장하는 그 진보 진영이 사전 투표에 많이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걸 여기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전국에 200 몇십 개 되겠죠? 250개 되는 지역구를 다 할 만한 시간은 아직 없었고, 일단 대표적인 지역 13건을 조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조작상수를 대입했더니 거의 사전과 당일이 일치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종로구는 20%, 강남구는 17.6%, 16.7%, 노원구도 그렇고요. 고양구는 14.3, 인천 계양은 12.5, 광주 원주도 12.5, 대전은 16.7, 청주 흥덕은 10%, 대구 수성은 7.1, 광주 동구는 20, 이런 식으로 대통령 선거하는 과정에서도 이 200 몇십 개 그 지역구에 대해서 조작 상수를 다 달리했다는 것은 이 조작을 하는 세력이 상당히 그 큰 여론 조사와 이런 알고리즘을 그 테스트하는 거대한 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정밀한 계산을 하는 능력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작 상수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면 광주 동구 같은 경우는 그 20%를 올려놓음으로써 그 워낙 그 민주당 강세기 때문에 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것이고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이 조작 상수를 크게 할 경우에 곧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엄밀한 그 계산에 의해서 이런 조작 상수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모든 선거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아주 치밀한 어떤 작전팀 그런 조직이 있다는 존재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작업인지 아니면 제3의 팀이 있는지 아니면 이 팀이 중국에서 작업을 하는지 아니면 선거연수원에 중국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런 작업을 하는지 그것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거대한 조직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전국에 얼마나 그 가짜표를 투입했나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왼쪽을 보면 그 각 그 광역단체별로 이재명의 표와 윤석열의 표는 그다음에 여타표는 통계 그 선관위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바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전 투표의 개수와 당일 투표도 공식 발표된 것을 바로 뽑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사전 투표가 1640만 표, 당일 투표가 1730만 표로 49대 51로 거의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를 거의 같이 했다. 이렇게 지금 선관위에서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44대 50
좀 달라지겠죠. 가짜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래서 조작상수를 아까 그 열몇 군데 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 추측을 해서 그 서울은 18%, 부산은 11%, 대구는 8%, 인천은 13%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해서 전국 평균 14%의 조작상수를 개입했다고 생각하고 이 조작상수에다가 그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를 곱하면 가짜표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 개수에서 가짜표를 제거하면 이제 사전투표 이재명에서만 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보정 후에 이재명의 그 투표수가 나오게 되고 윤석열의 표는 조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여타 후보도 조작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표를 계산해 보면 이재명은 보정 후에 1379만 표를 받았고 윤석열은 1639만 표를 받았고 그래서 다 합해서 3140만 표가 투표된 겁니다. 근데 선관위는 3,376만 명이 했다고 하니까 260만 표의 가짜표를 투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명이 44대 윤석열 52%로 윤석열이 훨씬 더 많이 이긴 것을 이재명에 비해서 아주 간발의 차로 이겼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0.6%라는 것은 매우 작은 표기 때문에 만약에 이재명이 그렇게 작은 표 차이로 졌다고 승복하지 않고 이것을 재검을 해보자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재명이 이미 부정선거로 자기한테 가짜표가 많이 투입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표를 다시 하자는 주장을 하지 않고 바로 승복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광역단체별로 그래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제일 왼쪽을 보면 윤석열이 326만 표를 받았고 이재명이 238만 표를 실제로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57%를 가짜표를 투입했고 그 비율은 17.6%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짜표를 58만 표를 투입해서 이재명이 이긴 것처럼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쭉 이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윤석열을 지지한 사람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수학 모델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도 그동안은 이제 가설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기서는 KREC 모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KREC라는 것은 Korea Rigged Election by Communist. 이 뜻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한국의 부정선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KREC라고 하는 그 약자를 썼고요. KREC의 모델에 따르면 모델은 XR 이것은 진짜 민주당 표를 뜻하는 거죠. 진짜 민주당 표는 전체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 조작상수인 A를 곱한 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민주당 표에서 빼면 진짜 사전선거 민주당 표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게 XR이죠. 그렇게 되면 XR과 YP 그 사전선거에서 진짜 민주당 표와 사전선거에서 보수당 표를 나누면 그 나눈 값은 그 당일 선거에서 민주당 표와 그 보수당 표를 나눈 숫자가 거의 같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표를 이렇게 바꾼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조작상수 이게 사전투표 보존값이죠. 이 사전투표 보존값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나와서 15분의 1까지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외 없이 1 나누기 자연수, 3 이상의 자연수라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고 그 중간에 다른 숫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상수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거에서 사전선거에서 전산을 조작할 때 3표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넣어라. 2표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넣으면 3분의 1, 3표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넣어라. 그럼 4분의 1, 4표가 진짜가 들어오면 하나 넣어라. 하면 5분의 1. 이런 식으로 전산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래서
이 KREC 모델은 바로 A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다음에 가짜표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이면서 아직까지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한 어떤 선거 결과도 없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그 서울시 교육감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2번, 게다가 이번 대통령 선거까지 똑같은 모델로 아주 단순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델로 계산하면 누구나 똑같은 결과를 계산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진실에 가까운 그 모델이고 실제로 이제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의 차이, 사전선거의 두 당의 비율과 당일선거의 두 당의 비율의 차이가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10만 명일 경우는 0.3%도 벗어나기 어렵고, 10,000명일 거는 1% 벗어나기 어렵고, 그런 것을 이제 수학적 모델로 한 것인데, 이것은 정규 분포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약간 더 넓게 분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에서 1% 이상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특히 그 사전선거 숫자가 많을수록 1%만 벗어나는 것도 극히 어려운 확률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규분포 그래프도 참고해서 보시면 이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한국의 부정선거를 바로 이 수학 공식 하나로 모두 설명할 수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실물자로, 그다음에 이거를 전산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수학 공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과연 1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에 이런 거대한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 거의 믿어지지 않고, 이 이론이 맞는다면 매번 선거 때마다 가짜표를 만들어서 이 가짜표를 그 사전선거와 당일선거 사이에 제작해서 투입했다는 것인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단서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0년 1월 달에 이제 발생한 사건에 언론에 보도된 건데요. 중앙선관위와 A웹이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돼서 충격을 받았다. 이런 신문 보도죠. 이라크와 콩고를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나라의 선거 시스템과 장비를 공급한 정황이 있고, 공교롭게 부정선거의 핵심은 한국산 장비다. 이런 내용이죠. 연합뉴스인데요. 그다음에 인세영이라는 기자가 썼네요, 글을.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여야는 지난해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른바 문재인 캠프 특보 활동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기도 이제 조혜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조혜주라는 인물이 바로 이 선거 개표기 시스템을 개발 때부터 관리해온 핵심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 주간조선을 보면 AM 논란이 왜 벌어졌나라는 기사가 있는데, A웹이라는 조직은 2013년 10월에 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목적으로 중앙선관위 주도로 창설된 기관이고, 당시 105개 국 111개 선거기관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의 선거기관 협의체로 국내 법적 성격은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 중에서도 선관위가 주도하는 국제 조직인데, 과연 이 조직의 정체가 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 2018년도에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용희 A웹 사무총장이 장기간 재임하면서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미루 시스템즈와 무착 문제가 불거졌고, 그러니까 선관위 사무총장을 하다가 A웹 사무총장으로 옮긴 다음에 장기간 재임했다는 뜻입니다. 이 참 선관위는 진짜 복마전이죠. 이 김 사무총장이 전자투표기 제조업체인 미루 시스템의 투표 시스템의 수출 사업에 관여하면서 업체를 밀어주게 했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뇌물도 오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길에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요. 그래갖고 이 문제가 불거지자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인 김대년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임을 합니다. 상당히 나름대로 이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권력투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대년 사무총장이 선관위의 사무총장이 사퇴까지 하면서 김영희 A앱 사무총장을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리고 김대년 씨는 성명서에서 세계 A웹이 특정 업체 선거 장비 수출에 치우친 독선적 운영을 계속했고 급기야 외교 분쟁으로 국가 위신 추락 등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이렇게 주장했답니다. 그래갖고 동반 사퇴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콩고 민주공화국의 한국의 특정 회사에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수출하도록 해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근데 그때 실제로 2018년 8월 DR 콩고 시민단체인 프리덤 파이터라는 그 조직의 그 사람들이 정관위를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여기 오려면 시간도 엄청나게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시민단체 최소 3명 이상이 왔네요. 여기 정관위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항의가 참 희한한 일이죠. 정관위에 와서 뭘 항의하냐 이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 김용희라는 사람이 이제 사무총장이던 A웹에서 뭔가 콩고에다가 물건을 보냈는데 그 콩고에 보낸 물건 때문에 대규모 부정선거가 우려되니 그 문제를 막아달라. 이거를 선관위에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 김용희라는 자가 나는 미루 시스템즈 세일즈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여야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선관위가 ODA 사업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된다. ODA라는 거는 Overseas Development 뭔가요, 이게? 그러니까 대외 원조 자금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대외 원조 자금,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외국에 원조하는 것을 선관위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것을 삭감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보도를 보면 이라크, 콩고,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즈스탄 등 선거 당시 개표 결과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 사이에 한국의 전자투표기가 부정선거의 도구가 됐다라는 논란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나라들에서 대부분 부정선거와 함께 유혈폭동 사태가 발생하자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될 정도로 충격적인 사안이었으나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나라에게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고 폭동을 일으키는데 대한민국이 국가의 예산을 국민이 낸 세금을 엄청나게 썼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이런 불가사의한 소설에도 나오기 힘들 정도의 희한한 일이 지금 선관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8년 검찰 수사에서 이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입니다. 미루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2020년 9월에도 중앙선관위의 전자개표기 점검 사업에 컨설팅을 또 수주하기도 했고 2018년 당시는 상대국과 뇌물 및 비리 문제가 불고 나와서 김용희 사무총장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검은 결국 김용희 사무총장을 무혐의로 풀어줬고 그 의혹은 풀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때부터 A백과 중앙선관위가 거리가 생겼다는 설도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선관위에서 퇴직을 한 고위직이 A웹으로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선관위와 A웹은 한통속이고 검찰이 과연 왜 이 사람들을 무혐의로 풀어줬는지는 그것도 의심스럽지만 이 선관위와 관련된 또 A웹과 관련된 사건은 법원에 가도 그 압수수색 영장을 주지도 않고 판결도 그 무죄로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검찰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인천에서 부정선거를 조사하려고 그러다가 포기했다라는 얘기를 이준석한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선관위와 관련된 사법체계의 질서는 완전히 무법천지로 무너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법부와 선관위는
한통속이 돼갖고 거대한 범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8년도 9월에 닉 헤일리 유엔 주재 대사가 개입을 하는데요. 이 당시가 저기죠. 트럼프 정부 당시입니다. 트럼프 정시에 유엔 주재 미국의 대사인 닉 헤일리라는 사람이 한국산 전자투표기를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콩고에게 경고를 했답니다. 그리고 콩고인들은 남아공화국에도 부정선거를 막는 것을 개입해달라 이렇게 했고 종이 투표를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한국산 개표기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로 번져 있고 국제적인 범죄의 온상 그 중앙이 대한민국 정관이다라는 것이 지금 전 세계에 다 알려져 있는 것인데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루 시스템즈가 자꾸 나오는데요. 미루 시스템에 관한 것은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2017년도 콩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단말기 한 대당 1,500달러, 약 한 200만 원쯤 되는 거죠. 총 10만 대 1억 6천만 달러, 무려 1,700억 원어치의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이 미루 시스템즈가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1,700억 원의 공급 계약을 맺는데 이것이 국가 예산으로 나간 겁니다. 콩고에서는 공짜로 받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보면 2013년도에 설립된 A웹은 2016년 콩고 선거관리회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7억 5천만 원 상당의 선거관리 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했다. 이게 이제 국가 예산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1,700억 원도 아마 EDCF 같은 자금의 국가 원조 자금으로 나간 것으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A웹을 통해서 전자투표 시스템이 얼마나 수출됐을까? DR 콩고도 됐고 우즈베키스탄, 피지,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루마니아, 도미니카, 키르기즈스탄이라는 명단이 나오는데요. 콩고만 해도 1,700억 원이면 수조 원의 규모의 물건이 나가면서 그 돈을 대상국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금으로 썼다는 얘기인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죠. 대한민국의 세금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면서 상대 국가의 정치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일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했다. 이것은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될까요? 그리고 혹시 이 배후에 중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찾아낸 그 자료 중에는 이 정부에서 나온 자료로 보이는데요. 2016년부터 20년 사이에 A에 관련된 예산 세부 내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예산 결산 자료의 그 별첨자로 부침 1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 선거제도를 전파하는데 총 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218억 원을 그 보조금을 했고 A앱 운영 지원, A앱이라는 인천의 송도에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데 무려 55억 원이나 지원을 했고 각 국가별로 사모아에 19억 원, 파푸아뉴기니 18억 원, 기니 2억 원, 피지 10억 원, 엘살바도르 19억 원, 콩고 18억, 에콰도르 3억, 우즈베키스탄 6억, 키르기스탄 3억을 이게 A앱을 통해서 각 국가에 원조를 해준 자금입니다. 이런 원조를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 후진국에서는 그 상대방의 조직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돈이고 이 돈을 활용해서 그 선거 장비를 수출하는 계약 같은 것을 운영하고 결국은 미르 시스템 같은데 대규모 자금을 그 사용해서 세가 세금을 이용해서 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특이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날그 저녁 때 계엄을 선포하기 전 그 당일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을 만납니다. 사디르 자파로프라는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은 그 부정선거로 아주 전국이 혼란하던 키르기즈스탄 그게 이제 한국산 개표기 때문에이었죠. 그다음에 한국의 선관위들이 부정선거를 가서 교육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 팀들과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래갖고 키르기즈스탄이라고 하는 중앙아시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에서 부정선거를 했다가 그 문제가 불거지자
그 한국산 개표기를 걷어내고 정상적인 투표를 해갖고 당선된 새로운 대통령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그 당일 저녁 때 바로 계엄을 선포하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선거 과정에서 지난 4년간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트럼프와 펜스의 선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바로 내 표를 훔쳐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문제가 미국에서 지난 4년간 트럼프가 엄청난 노력을 했고 결국은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핵심 슬로건을 가지고 이번 미국의 총선을 이겼고 대선을 이겼고 바로 이것이 미국이 역사적으로 거대한 전환점을 맞는 그동안 좌파들의 어떤 그 부패를 막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슬로건이 바로 스탑 더 스틸이고 대한민국도 바로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그 수많은 시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2020년도 선거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는 리그드 일렉션, 그 조작된 선거 때문에 본인이 졌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고 여기에서 그 메타 페이스북의 조커버그가 무려 거의 한 6천억 정도 4억 불 이상의 돈을 사용해서 그 조 바이든을 돕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그 실리콘밸리의 대다수의 빅테크의 수장들은 다 좌파들이 많은데요. 그 특히 그 주커버그는 그 개표기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 그다음에 그 우편 투표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에 무려 4억 불이니까 약 6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자금을 썼고 그것이 이런 개표 부정에 활용된 게 아닌가라고 지금 트럼프는 의심하고 있고 트럼프는 이 주커버그를 걸리면 거의 무기징역을 살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은 그 선거 전날 11월 5일이죠. 2020년 11월 5일 날 아리조나의 피닉스 공항에 대한항공 HL8230이라는 비행기가 도착했는데 이 비행기가 중국에서 인쇄된 조 바이든에게 기표된 가짜표가 엄청나게 많이 여기에 실려서 들어왔다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것이 아직도 뭐 조사 중인 것으로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행기가 그 좌석을 다 떼내고 비행기 전체에다가 이 가짜표를 중국에서 제작된 가짜표를 갖고 들어왔다. 이런 설이 제기되는데 이 설이 아직까지 부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한항공도 개입됐고 중국이 개입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되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조 바이든이 이긴 것으로 발표되고 그 혼란 끝에 결국은 트럼프가 낙선한 것으로 어, 기정사실화되자 그 백악관이 이제 캐피털 힐, 그 미국 의사당에 그 군중들이 난입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고 여기서 몇 명이 죽죠. 그다음에 이런 북해 난입 사건을 트럼프가 조장했다고 해서 트럼프를 내란 혐의로 어떤 처벌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엄청난 고생을 했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 고난의 세월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건이 있고 얼마 후에 조커버그는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을 중지시켜 버립니다. 게다가 트위터도 트럼프의 계정을 중지시키는데 트럼프는 문제가 그 후에 선거가 2020년 11월인데 그 두 달 후에 트럼프의 트위터 계정이 중단되는데요. 트럼프는 주로 기존의 그 레가시 미디어들이 잘 협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통 미디어들이
그 트위터를 이용해서 정치를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무려 8,900만 명의 팔로워가 있었는데 이 계정이 정지됨으로써 정치 활동을 거의 할 수 없는 일종의 언론 탄압을 받은 셈입니다. 이로 인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은 네, 트럼프는 얼마 있다 또 유튜브에서 또 계정이 정지당합니다. 참 대단하죠. 이 빅테크와 그 민주당 세력들이 얼마나 트럼프를 미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스스로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자신의 앱을 하나 만들어서 1년 정도 걸렸죠. 그 출시를 합니다. 스스로 이제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대중과 소통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것을 애플에다가 앱을 올려라는데 그것을 애플이 거절했고 구글도 거절해서 그 앱은 있지만 앱을 올려놓을 수 있는 플랫폼이 정지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다 트럼프를 적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자,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격분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해서 X라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2022년 4월인데요.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상당히 비싼 돈을 들이고 일론 머스크가 X를 인수했고 그, 그 후에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대대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래갖고 선거 과정에서 약 2억 불 정도 거의 3천억 원 되는 돈을 그 트럼프한테 지원을 했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심지어는 매일 100만 불씩 추첨하는 그런 그 지지자들을 모으는 행위까지 했고 매일 추첨해서 14억 원씩 돈을 뿌리면서까지 이거는 잘못하면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행동까지 과감하게 하면서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표를 보면 대부분의 그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이 그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민주당한테 이제 자금을 준 거죠. 그 정치 자금을 애플은 96%, 엔비디아는 92%, 구글은 86%, 메타는 82%, 아마존은 77%, 마이크로소프트는 64%의 자금을 민주당에 줬는데 테슬라는 거의 100%를 공화당에만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인들은 양쪽에 조금씩은 그래도 돈을 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올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압승을 하게 되죠. 이 압승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그 변호사들을 수천 명을 동원해 갖고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 득표수가 오히려 그 지난번 선거보다 트럼프 전체 그 표수가 줄어들었는데 그것이 부정선거를 막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쨌든 선거 관련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특히 그 불법 입국자들을 수천만 명을 끌어들였는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민주당에 투표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막는 노력도 엄청난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집권을 하게 됐고 이번 주부터 이제 업무를 시작해서 1월 20일, 2025년 1월 20일인가부터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그 미국 정보기관 3인이 저승사자 라인업이라고 이름을 붙여지는데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중국을 혐오하는 사람, 부정선거를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FBI에 임명된 캐시 파텔은 미국의 부정선거 수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던 젊은 인도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전격적으로 FBI 국장에 임명했습니다. 그다음에 CIA 국장에는 존 래클리프를 임명했는데 이 사람도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가 좌천되었던 인물입니다. 또 게버드 컬시 게버드라는 여자는 그 하와이의 민주당 출신, 원래 민주당에 있던 사람인데 부정선거의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가 민주당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특이한 인력이죠. 이 사람이 트럼프 진영에 합류해갖고 부정선거 문제를
다뤘고 이 사람이 미국의 CIA, FBI, 그다음에 NSA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그 국가 정보기관 이외에도 합해서 18개의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국가정보국의 총대표로 계보들을 임명했는데 국가의 모든 정보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가 가장 큰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이 트럼프의 의지가 달려진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한국의 그 부정선거 해결 문제 스탑 더 스틸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을 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길에서 밤을 새는 그런 그 국민들의 모습이 지금 미국에도 알려졌고 미국의 트럼프와 어쩌면은 윤석열과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의미 어떤 뜻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다음 주부터 이제 집권해서 업무를 시작하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뭐 다른 나라 선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주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CIA에서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거 말고 또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여기에 나옵니다. 2024년 9월, 작년 9월 4개월 전에 베네수엘라의 대선에서 논란이 된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장과 선관위의 직원을 무더기로 미국이 제재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죠. 미국의 해외자산 통제국이 베네수엘라에 관련된 그 특정인들, 부정선거와 관련된 특정인들의 재산을 차단하고 입국을 불허하는 행정명령을 했고 거기에 대법원장, 법관, 선거관 위원, 검사, 군 장성, 정보기관 요원들 16명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 대부분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친마두로 성향,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자행한 대통령의 성향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지금 미국과 거의 외교 관계가 없는 적대적인 관계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요 인사들을 미국이 제재했다는 얘기는 미국이 해외 자산 통제국에서 미국과 거래하는 모든 그 자산을 동결할 수도 있고 이 베네수엘라의 주요 인사들이 미국 내에 갖고 있는 자산은 무조건 동결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사람이 해외 자산 통제국이니까 해외 자산 미국과 거래하는 어떤 은행과도 거래할 수 없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 세계 주요 은행들은 다 미국 은행과 거래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크레딧 카드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제재를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작업인데 어쨌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선관위 직원, 검사, 판사, 그다음에 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전개 사항들은 제가 진행되는 대로 추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 일반 이론 그 대통령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